네, 총선이 두 달 앞으로 바짝 다가왔습니다. 여야의 총선 레이스도 본격화되고 있는데요. 오늘 시그널픽에서는 김병민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오랜만에 뵙는데 그대로시네요. 많이 바쁘시죠, 요즘에? 예, 얼굴도 좀 탔다고 얘기들 하고요. 아, 열심히 예. 뛰고 있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당 상황이 지금 뭐 총선 관련해서는 후보 신청 마감을 했고 뭐 면접도 다음 주부터 한다고 네. 하는 것 같으니까 정리가 빨리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어제 전해진 이 소식이 상당히 다들 좀 놀란 소식이었어요. 김경률 비대위원의 예. 불출마 선언인데 당의 총선 승리를 위한 결심이다 이렇게 본인이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윤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의 갈등의 어떤 뇌관이 김경률 비대위원이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본인 스스로 이렇게 거취 정리를 한 이유는 어떤 속내가 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공천 시즌이 시작이 됩니다. 네. 근데 김경률 위원 같은 경우는 이른바 여사 문제 때문에 여러 이슈의 중심에 서 있기도 했습니다만 그 이전 서울시당 신년 인사회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손을 번쩍 들면서 네. 대통령실과 무관하게 현직 당협위원장과의 갈등 구도가 섰고 여기 한동훈 위원장이 공천 논란의 한 복판에 서 있었거든요. 예. 아마 경선을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될지 또 일부 여론조사 지표를 보니까 일부 김경률 위원에게 유리한 조사 지표들도 나오던데요. 네. 그렇다 하더라도 김경률 위원이 만약에 공천을 받게 되면 이거 대놓고 밀어준 것 아니냐 이런 볼멘 목소리들이 일부에서 나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아마 한동훈 위원장과 지도부 입장에서는 공천에 관련된 아주 작은 잡음까지도 싹 다 걷어내고 여기에 지도부가 정말 이길 수 있는 공천에 몰입하겠다라고 하는 신호를 주고 싶었던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김경률 위원이 한 수 접었잖아요. 하지만 비대위원은 그대로 있습니다. 네. 김경률 위원이 그동안 해왔던 길을 보면 갑자기 어디 주눅 들거나 위축돼서 해야 될 말을 못하거나 하지는 않을 거로 보거든요. 예. 선거 내내 지도부로서 중도 표심을 흔들 수 있는 메시지도 내고 하지만 여기에 공천 과정에서 본인이 한 수 접음으로 인해서 나머지에 대한 공천의 부담감들을 오히려 덜어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확실히 뭔가 김경률 비대위원으로 인한 대통령실과 뭐 한동훈 위원장 간의 갈등을 없애려면 네. 오히려 이제 출마를 정정당당하게 경선을 통해서 후보가 되던지 해서 출마를 하고 비대위원을 물러나는 게 아예 이제 갈등의 어떤 싹을 없애는 것일 텐데 비대위원으로 남아 있으면 언젠가 또 그냥 당과 조율되지 않은 쓴소리를 네. 혼자서 이렇게 불쑥 해버려서 또 이제 갈등이 일어날까봐 그런 우려들은 아직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비상대책위원직을 그만두게 되면 언론은 뭐라고 보도하겠습니까? 아마 결국은 김경률 비대위원이 용산의 압력에 결국은 이겨내지 못하고 비대위원직을 밀려난 것처럼 보도되거나 아니면 야권 입장에서는 이것 봐라 결국은 당을 좌지우지하는 건 용산에서 당을 흔드는 것 아니냐 이런 방식의 비난과 비판들이 쏟아지겠죠. 예. 한동훈 위원장이 굉장히 중심을 잡고 중도 수도층의 마음도 흔들면서 제기를 걸어가고 있음에도 그런 프레임에 갇히게 되는 순간 동력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네. 김경률 위원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지난 한 20여일 기간 동안 너무 커져버린 만큼 저는 김경률 위원이 자신의 중심을 잡고 중도 표심을 끌어오기 위한 역할을 이제 비대위원으로서 더 철저하게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어쨌든 김경률 비대위원은 불출마를 하고 비대위원직을 좀 지키겠다 네. 이런 선택을 했는데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요. 비대위원들이 만약에 출마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비대위원직을 물러나야 된다고 보십니까? 어떨까요? 꼭 그런 건 아닌데요. 예. 내가 비대위원으로 있으면서 강남 서초 송파에 가겠다. 혹은 내가 비대위원으로 있으면서 네. 뭐 영남권에 공천을 받으면 당선이 쉬운 곳에 가겠다라고 해서 만약에 공천이 되면 이건 지도부의 불공정 공천 논란이 커질 수 있겠죠. 예. 근데 박은식 비대위원이라고 아실 겁니다. 네. 의사 출신이고 또 젊은 인재이기도 하고요. 호남 광주에 출마하겠다고 본인이 선언하고 있잖아요. 네. 우리 공천 신청 끝났는데 이 호남 지역에서 전체 지역구 공천 신청자 다 받지 못했습니다. 네. 다 이런데 묻혔죠. 지도부의 일원이 가서 적극적으로 본인이 역할을 하겠다고 하니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 일입니까?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박수치고 상을 줘야 될 일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네. 뭐 비대위원이라서 뭐 불이익을 받을 이유는 없겠네요. 험지로 예. 가는 그런 경우에는. 어쨌든 어제 김경률 비대위원이 불출마 선언하고 나서 마포울의 지금 현직 의원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도 바로 반응을 보였는데 또 이렇게 뭔가
뭐 배경이 있을 거다 이런 식의 글을 올렸어요. 안 오는 네. 건지 못 오는 건지 뭐 이런 표현을 하면서 차라리 그냥 네가 와라 한동훈 이런 글을 올렸던데 그러다 진짜 센 사람 예. 오면 어떡하려 그럽니까? 아 그러니까요. 근데 네. 정 의원을 맞상대를 좀 상징적인 인물을 내보낼 거다 이게 한동훈 위원장의 구상이었던 것 예. 같아요. 근데 일단 김경률 의원이 좀 불출마 선언했다고 해서 그 구상을 바꿀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럼 이 지역에는 좀 어느 정도의 지금 이제 공천 신청한 사람만으로 가능하겠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어서요. 어느 정도 인물이 가야 될까요? 우리 한 주 동안 공천 신청이 다 끝났는데요. 예. 그 예년의 기억을 좀 되짚어 보면 첫 번째 공천 신청에서 완벽하게 마무리되는 경우들은 거의 없습니다. 네. 이런 지역에는 추가적인 추가 공모를 통해서 정말 훌륭한 인재를 모시고자 한다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네. 지난날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발표한 그 룰을 보니까 우선 추천, 네. 그러니까 과거에 3번 이상 연달아 패배한 지역 같은 경우는 이미 여기에서의 승기가 확 죽어서 뭔가 대대적인 변화가 필요한 지역으로 보는 것 같아요. 이런 경우는 우선 추천도 가능하다고 공간에 열어놨거든요. 아마 마포울이 거기 해당이 되는 해당이 거죠? 될 겁니다. 예. 그렇다고 뭐 모든 곳에 다 우선 추천하겠다는 건 아닙니다만 네. 상징적인 곳에 전략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두는 건 당 지도부로서 당연한 일이겠죠. 네. 그래서 지금 아마 저도 데이터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 그 지역에 신청한 사람들의 경쟁력이 우리 당이 국민의힘 지지도가 만약 한 35%다라고 했을 때 그 정도를 선회하거나 아니면 그 넘어서는 정도의 경쟁력이 돼야 되는데 그것보다 현저히 떨어져서 25% 미만 이렇게 되게 되면 실제 후보의 경쟁력이 없는 거잖아요. 네. 이런 데이터를 아마 당은 지난 당무감사 등을 통해서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예. 공개하지 않았을 뿐 객관적인 시스템 공천하에서 이길 수 있는 공천으로 훌륭한 인재를 찾는 일들도 계속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마포울은 이런 상황이고 어제 보니까 이제 강남을에서 두 사람의 맞대결이 지금 이게 뭐 화제인 건지 예. 논란인 건지 뭐 이런 분들의 어떤 대진표가 짜여졌는데 강남을 현역 의원이 지금 박진 의원 전 외교부 장관이고요. 또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이 강남을에 공천 신청을 또 했더라고요. 네. 두 사람이 지금 윤석열 정부 장관 그리고 대통령실 참모 출신이다 보니까 그 강남을은 웬만하면 되는 지역이라는 인식이 좀 강하다 보니까 둘이 이렇게 양지에서 맞붙는 게 맞느냐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 공정한 경쟁을 할 텐데 그렇다고 감정 싸움으로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네. 쉽게 당선되는 곳은 아닙니다. 강남이긴 합니다만 예. 민주당이 과거 전현 의원이 했던 곳이 바로 이곳일 겁니다. 강남을 예. 네. 그래서 박진 의원이 당선은 됐는데 그 전에는 민주당 의원이 됐던 적도 있기 때문에 강남 서초 송파라고 해서 무조건 공천만 되면 당선되는 곳이라고 보긴 어렵죠. 예. 제일 세간에 우려하고 있는 건 대통령과 제일 가까운 사람을 갖다가 의도적으로 전략 공천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있었는데요. 박진 장관은 누가 봐도 대통령 선거부터 지금까지 정부에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고 네. 이원모 비서관은 저도 경선 때부터 함께했던 대통령실의 핵심 참모일 텐데 워낙이나 가깝기로 따지면 누가 더 가깝냐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겠죠. 그래서 이런 다양한 자원들이 나와서 당의 승리를 위해서 경선하게 되는 모습들을 가지게 되는 건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고 네. 그래서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특정한 사람을 내려 꽂을 거다라고 하는 건 기후에 가깝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이 어려운 와중에 강남을은 그래도 좀 사실 김병민 최고 지역구에 비해서는 훨씬 저희보다 좋잖아요. 많이 좋죠. 예,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정권의 수혜에 입은 사람들은 예. 좀 그래도 남들이 잘 안 가려고 하는데 가서 조금 도전하는 모습 보이면 좋을 텐데 그냥 이제 좀 양지로 가서 자기들끼리 대충 해서 좀 자리 받으려는 모습 이런 게 좀 대중들이 봤을 때는 이게 공정한 거냐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전체 선거 구도를 봤을 때 네. 그게 만약에 강남 지역이나 영남 지역뿐 아니라 전체 선거판에 악영향을 미친다 그러면 고려해야 될 측면도 당 지도부에 있을 겁니다. 네. 근데 현실적으로 봐서 지금 거론되고 있는 인사들이 어렵고 힘든 지역에 가서 당선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냐 이걸 판단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현실적인 당선 가능성이 저는 높지 않다고 봅니다. 아. 그러니까 그동안 걸어왔던 정치적 길이 예. 정말 중도적인 표심을 흔들 수 있고 또 민주당이 갖고 있는 포션까지 끌어당길 수 있는 경쟁력을 갖고 있는 그런 주요한 인사들을 더 발굴해서 한 석이라도 가져올 수 있도록 하게 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이런 국민의힘의 양지라고 볼 수 있는 곳에는 공정한 경선을 가져갈 수 있는 시스템을 두거나 아니면 두 번째 훨씬 더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중요하게 판단되는 건 맨날 봤던 사람들 말고 시대 정신을 구현할 수 있는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당선이 쉬운 곳이기 때문에 예. 정말 모시기 어려운 분들을 모셔다가 국민의힘 전체 판세를 흔들 수 있는 사람이면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기대감들도 있거든요. 지금 이제 공천이 막 신청이 된 겁니다. 네. 지금은 나의 자의에 대한 표현, 그 다음은 공천관리위원회에서의 심사 과정을 통한 전략적인 측면들이 고려가 될 테니까 네. 이번 한 주 상황을 좀 지켜보시죠. 일단 이건 신청만 한 거니까 네, 내가 나의 뭐 의사. 이제 내 의사를 밝힌 거니까. 근데 지금 뭐 44곳 정도의 지역구는 공천 신청자가 한 분인 곳들이 꽤 있더라고요. 이게 나경원 전 의원의 서울 동작을이라든지 안철수 의원이 있는 이제 분당 갑 이런 곳인데 이런 경우는 뭐 단수 공천 가능성이 좀 높아지는 거잖아요. 예. 워낙 험지니까 좀 안 모였다 이렇게 좀 봐야 되는 거겠죠? 그 단수 추천 신청을 한 데가 있죠. 예. 이런 경우들은 아마도 후보의 경쟁력이 월등하게 뛰어난다. 네. 혹은 여기에서 그 후보가 갖고 있는 도덕성 문제가 특별하게 문제되는 게 없다 그러면 단수로 공천될 가능성이 꽤 높을 겁니다. 네. 근데 단수로 신청을 했지만 이 단수 추천자가 이제 예선보다는 본선이 더 중요한 거잖아요. 예. 본선에서의 경쟁력들을 비교해 봤을 때 이기기가 어렵다. 만약 이렇게 판단되거나 아니면 도덕적인 흠결이 있다 그러면 한 번 정도 더 다시 걸으면서 재공모를 하거나 했던 게 과거의 전례이기 때문에 네. 뭐 단수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대로 끝이다 보긴 또 어려운 측면이 있겠죠. 예. 그래서 이번 한 주가 아마 SNS 상을 보면 이제 여러 여론조사가 돌아가는 것처럼 많이들 홍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에서는 그 설 명절 전에 아마 전체적인 경쟁력 조사를 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는데 네. 그런 조사를 바탕으로 객관적인 데이터에 근거한 공천이 이제 막 시작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예. 지금 당에서는 한동훈 위원장이 계속 그 국민의힘의 어떤 공천에 있어서의 도덕성 기준을 상당히 높여놓고 그걸 강조를 하면서 이 기준이라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안 될 것이고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뭐 기자들이 이제 기사를 쓰려고 이제 비교를 해보니까 일부 좀 새로 들어간 항목도 있고 그래서 좀 높아진 것 같다는 생각이긴 한데 예. 좀 본인이 직접 그 검증서를 써보신 당사자 입장에서 봤을 때 많이 좀 높아졌어요? 어떻습니까? 기준이. 검증서는 뭐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요. 예. 새롭게 들어간 게 있다면 가상자산에 관련된 거. 아 가상자산이요. 예, 과서 김남국 의원 그 이후로 네.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뭐 비트코인 등에 대한 투자 문제가 거론이 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보유 현황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것도 있고요. 예. 뒤에 보면 내가 이제 스스로 검증하게 되는 그 자가 검증 진술서가 쭉 있습니다. 네. 거기 이제 예전부터 굉장히 꼼꼼하게 기술하도록 돼 있는데 하지만 여기에 문제가 있다 손 치더라도 적당히 뭐 저쪽이나 우리나 균형을 맞춰서 넘어가는 과거의 전례들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만큼은 만약 그 갑질 문제, 학교 폭력, 음주운전 등 국민들 눈높이에 어긋나는 일들이 딱 정해져 있다면 여기를 얼만큼 과감하게 컷오프를 네. 할 건지 이 기준점을 하나 보여주는 것도 우리 국민의힘의 도덕적 검증을 높이는 하나의 시험대가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만 되면 네. 민주당과 확실하게 예. 차이점이 있는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겠죠. 지난번에 그래도 좀 그 총선 준비하실 때랑 비교했을 때 좀 이번에는 뭔가 더 기준이 높아진 것 같다 이런 것들은 좀 느껴지시나 보네요. 그래도 체감하실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그럴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 그 공천관리위원회가 갖고 있는 의지 이런 부분들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네.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이 본인 스스로가 출마를 안 한다고 선언했고 네. 그다음에 최근에 나왔던 뉴스 중에 가장 저는 인상적이었던 게 의원 세비도 과감하게 좀 깎아야 되는 거 아니냐. 예.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서 다 쓰고 시작했거든요. 네. 아마 의원 세비 깎자는 얘기를 한 열흘만 더 일찍 꺼냈어도 공천 때 그 신청 서류에 네. 의원 세비 삭감에 대한 서약서 쓰고 시작하지 않았을까. 아, 뭐 그러실 수 이런 있겠네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엄청 깎자고 하셔가지고 저도 네. 약간 뭔가 매력도를 많이 확실히 떨어뜨려서 그냥 진짜 나라 위에 봉사할 사람만 좀 와라 뭐 이런 기준까지 제시를 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플러스로 들더라고요. 한동훈 위원장은 예, 철저하게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움직인다. 네, 그러니까 여의도 정치권에서는 의원 세비 깎자는 거에 대해서 무슨 정치 혐오를 불러일으키냐, 현실과 맞지 않다, 대통령과 장관 보고 어떻게 할 거냐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네, 대다수의 국민들 물어보면은 국회의원들 왜 이렇게 돈 많이 받냐, 일하지도 않고 이런 인식이 저변에 깔려 있거든요. 예, 그래서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네. 한 위원장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출마 신청을 낸 분들이 이렇게 좀 많이 있고, 근데 불출마 선언을 한 분도 있고 고심하는 분도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 유승민 전 의원이 혹시 이번 선거 때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공관위원이기도 한 이철규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 당의 소중한 자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 역할에 대해 좀 기대를 하고 있다라는, 뭐 이게 원론적인 입장일 수도 있긴 한데요. 네. 이런 말을 했어요. 근데 지금 수도권에서 역할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뭐 의견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김병민 최고 보시기에는 좀 와서 도와주는 게 필요할까요? 민주당 입장에서 생각하면 아주 간단할 텐데요. 네. 선거는 상대적인 거 아닙니까? 그럼 민주당 입장에서는 유승민 의원이 와서 역할을 하는 게 좋을까요, 싫을까요? 너무너무 싫겠죠. 네. 네. 그리고 와서 중도 표심을 흔들 만한 새로운 반전의 기회를 잡는 것. 예.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제일 고마운 건 뭐겠습니까? 유승민 의원이 전혀 우리 국민의힘 총선이나 향후 정치 과정에 참여하지 않고 계속 윤 정부가 잘못하고 있다고 비판, 네. 그리고 거센 비난하게 되는 게 제일 박수치고 환영할 일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이제 당 입장에서 당내 구성원들이 봤을 때는 그동안 유승민 전 의원이 너무 매섭게 윤석열 정부를 좀 이렇게 좀 비판해 오다 보니까 네. 야당처럼 비판을 하니까. 네. 때로는 야당보다 더 네. 그러니까 선뜻 받아들이기에 감정적인 상처가 남아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자 유승민 의원이 이거 할 거야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좀 동요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저는 지난주에 유승민 전 의원이 첫 번째 당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줬던 시그널, 신호는 이준석 정당으로 가지 않고 나는 이 당에 남아 있는 이 당을 위해서 역할할 거라고 하는 첫 번째 시그널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두 번째로 공천 신청을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 본인이 할 수 있는 공간을 당에게 어느 정도 일임한 것 같은 느낌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한 빌드업 과정들이 진행되고 있다 생각을 하고요. 네. 당원들이나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의 그 범퍼 같은 역할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그래 유승민 전 의원이 역할이 이런 면에서는 필요하지라고 전체적인 공감대들이 일정 부분 형성이 된다면, 그럼 유승민 전 의원도 선뜻 나서갖고 뭔가 움직일 때 부담감이 좀 덜어질 수 있겠죠. 예. 아무리 훌륭하고 좋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내가 나가서 어렵고 힘든 곳이지만 선거에 치르겠다고 했을 때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있는 당원들이나 여러 핵심 지지층들이 죽어도 유승민 의원은 안 되라고 하면 제 아무리 유승민 전 의원이 선거를 치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나름대로의 공감대가 형성되는 과정들을 거치고 있고 예. 당내의 상당수가 필요하다 역할들이 이렇게 좀 여론들이 조성되는 것 같아서 마지막 유승민 전 의원의 결단들이 좀 이어지게 된다면 민주당이 매우 곤혹스러운 총선 판도를 우리가 형성해 나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제 윤 대통령을 비판하던 사람이 와서 네. 그래도 이제 선거는 국민의힘이 이겨야 된다면서 네. 도우면 뭐 상당히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플 수가 있겠네요. 대통령은 또 신년대담을 어제 녹화를 했는데 이게 KBS와의 대담입니다. 방송은 아무래도 이제 연휴가 시작되기 전인 수요일 밤쯤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녹화를 한 이후에 3일 정도 있다가 방송을 하는 거다 보니까 민주당에서는 벌써부터 이게 질문도 정해놓고 하고 편집 들어갈 거고 하니까 이게 뭔가 솔직한 대담이냐 이런 비판부터 하고 있거든요. 네. 내용도 보기 전에. 근데 이런 지적이 충분히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아서 왜 이런 방식을 택했느냐에 대한 좀 의구심은 듭니다. 네, 고민이 있을 겁니다. 예. 그 도어 스태핑을 기억하는 많은 분들이 계시죠. 그 누구보다 격이 없이 소통하고 청와대가 아닌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옮기고자 했던 이유도 예. 출근길과 퇴근길에 기자들과 소통도 하고 여러 전문가들과 함께 국정을 논의하는 새로운 방식의 국정 운영을 꿈꿨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그러기 위한 노력들을 했었고요. 근데 중간에 이제 국가 운영에 관한 굉장히 주요한 담론 그리고 중요 의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침마다 출근길에서 묻는 질문 중에 상당수는 이 전 대표와의 문제라든지 당내 정치 현안에 대한 갈등들이 상당 부분을 차지했고 예. 국가의 주요 국정 아젠다에 관한 내용들은 뒤로 밀릴 수밖에 없었던 형국이기도 했습니다. 아마 신년 기자회견을 다 열어놓고 하게 된다면 국가의 주요 의제나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경제 문제, 민생 네. 현안들은 뒷전으로 좀 밀리고 아마 여사 문제를 비롯한 당내 정치 문제가 거의 모든 뉴스를 장식하게 되겠죠. 이런 일들에 대한 부담감들에 대한 반로가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래도 오늘자 조간신문 보면 많은 언론들이 여전히 이 소통 방식에 대한 비판들이 쭉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신년 기자회견은 일단 대담 방식 녹화로 진행이 됐습니다만
처음 약속했던 그 대국민 소통과에 관련된 문제들은 네. 전반적인 고민이 필요할 거라고 봐요. 예.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기자들과 만나서 김치찌개도 함께 끓이고 국민을 대신해 묻는 기자들과의 그런 격이 없는 소통을 또 저는 좋아했던 정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잘 살려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올해 좀 함께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실 기자실을 오는 횟수를 봤을 때는 네. 뭐 저도 잠깐 출입을 했습니다만 자주 오기도 했고 그리고 특히 순방을 같이 가는 기자들은 기내에서 간담회도 몇 번 해가지고 대통령을 직접 보면서 이제 질문하고 답하고 이런 장면이 많이 있었는데 사실 대중들이 원하는 그런 그동안 역대 대통령이 해왔던 모습이 아니다 보니까 네. 사실 좀 비판을 받는 뭐 그런 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가장 큰 관심은 어쨌든 대담이 진행이 됐으니까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질문이 나왔고 답을 했을까 이런 것일 텐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좀 솔직한 질문과 답변이 좀 나왔을까요? 그 채널 A 보도였던 거로 기억하는데요. 예, 어제 그- 저희 보도. 예, 네. 그 보니까 참모들이 써준 내용들을 다 치우고 그 본인이 갖고 있는 생각들을 바탕으로 솔직하게 대답하는 예. 그 모습들에 대한 기사를 봤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관련된 질문들을 하도 많이 받아서 어떤 방식으로 이 국면을 돌파하는 게 맞겠냐라는 질문을 누군가가 주길래 제가 그 언론에서 했던 얘기 중에 솔직함이라는 언어를 이렇게 쏟아낸 바가 있었거든요. 예. 국민들께서 이제 대통령을 바라보는 여러 가지 지점들이 있을 거고 또 때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너무 오해 섞인 부분이 많다라고 생각되는 지점도 대통령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지난날 대통령 선거를 치렀을 때도 그 여러 가지 우여곡절 논란들이 많았어요. 전두환 발언부터 인스타그램에 올렸던 사과 논란을 일으키기까지. 예. 근데 전혀 애당초 생각하거나 발언의 의도와 다르게 국민들께서 이제 다른 방식으로 보고 있었던 측면들이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왜 국민들께서 이런 방식으로 바라봤을까를 고민하고 거기에 대해 솔직하게 하나둘씩 얘기를 끊임없이 꺼내놓으면서 국민들께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노력했을 때 그래도 국민들이 보시면서 인정해주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약간 대통령실이 너무 국민과 괴리감들이 있는 것처럼 굳어지고 있는 일들 가운데서 대통령이 갖고 있는 솔직한 생각으로 국민들께 이야기를 조금 더 다가서고자 하는 노력과 진정성을 보인다면 네. 많은 국민들께서도 그래도 어느 정도 마음을 열어줄 수 있는 또 준비도 돼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 솔직함이라고 하는 답변이 이번 대담에서 좀 기대가 됩니다. 예. 그런데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윤 대통령이 만약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을 설명을 하더라도 대리 사과라는 지적이 나올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 말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꺼내든지 간에 네, 그 내용에 또 하나의 흠결을 잡아서 비판할 준비가 되어 있겠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이미 윤석열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반윤 정서로 하나의 정치 행보들을 쭉 이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제가 보는 느낌으로는 그런 방식의 비판 또 비토 이런 반정부에 관련된 내용으로 새로운 제3지대의 그림을 국민들께서 기대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예, 얼마 전 지난주에 나왔던 갤럽 여론조사가 이준석 신당 3%, 이낙연 신당 3%, 무당층이 한 20%가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예, 이런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양당 정치에 대한 비토는 두 정당이 하도 싸우기만 하니까 네, 제3당에 기대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 그리고 국민들이 정말 어렵고 힘들다고 생각하는 일들에 대한 공감대 형성 다른 정치를 기대하는데 여기서 나온 또 다른 군소정당의 정치 세력들이 다시 갈등과 반목을 거듭하고 있으면 여기에 대한 기대감들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잘못하고 있다고 콕콕 찝는 정치는 이미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그 정치를 넘어서기 위한 행보들을 넉넉하게 보여주는 일 이게 지금 제3당에게 요구되는 국민의 목소리가 아닌가라고도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빈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